어느 작은 마을에 칸트 이론에 살아있는 화신이라고 불릴 만한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셉 할아버지였고 그는 마을 사람들과 아이들 사이에서 특별한 철학 강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의 강의는 늘 재미있고 실제 생활에 적용하기 쉬운 덕분에 아이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았습니다. 어느 날 요셉 할아버지는 그가 사랑하는 손녀 리사를 데리고 마을 광장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과 아이들에게 오늘의 주제는 카테고리적 명령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자 요셉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페트로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어. 페트로는 아주 똑똑하고 장난꾸러기였지만 가끔은 진실된 말을 하지 않기도 했단다. 하루는 페트로가 친구들과 함께 말썽을 부린 후 선생님께 이유를 설명해야 할 때가 왔어. 그때 페트로는 자신만 겨우 빠져나가는 거짓말을 꾀했지. 그런데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불편함이 꿈틀거렸단다. 요셉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변의 아이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페트로는 그날 밤 꿈 속에서 신기한 체험을 했어.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린 세계로 떨어진 거지. 투명인간처럼 아무도 믿지 못하고 심지어 가족들끼리도 믿음이 사라져버린 세계였단다. 그곳의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만 하고 소통의 부재로 점점 고립되어 갔어. 페트로는 그 세계가 얼마나 흥행한지를 느끼며 두려움에 떨었지. 리사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그럼 페트로는 어떻게 했나요? 할아버지? 페트로는 뒤늦게야 꿈속에서 칸트의 카테고리적 명령을 떠올렸어. 나의 행동이 보편적 법칙이 되면 어떻게 될까? 페트로는 그 순간 깨달음을 얻고 정직의 소중함을 마음 깊이 새기고선 그 세계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단다. 그는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고 친구들에게도 항상 정직이 중요성을 알리기 시작했어. 요셉 할아버지는 이야기를 끝낸 후 말했다. 우리의 행동이 모두에게 적용된다면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하단다. 페트로처럼 우리도 항상 이 질문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진정한 도덕적 결정을 내릴 수 있어. 아이들과 마을 사람들은 요셉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리사는 할아버지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요셉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마을 전체에 퍼졌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변화가 마을을 더욱 따뜻하고 신뢰 가득한 곳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아주 오래된 어느 마을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이름을 가진 한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명성은 마을의 작은 광장에서부터 먼 나라의 다른 마을들까지 널리 알려졌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매주 한 번 마을 사람들을 위해 철학 강연을 열었고 오늘은 목적론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강연이 열리는 날 마을 광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나무 아래 그늘에 앉은 아이들, 호기심 많은 젊은이들, 그리고 지혜로운 노인들까지 모두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환한 미소를 지었고 그의 눈은 한 명 한 명을 친절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목적론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자연 속에 있는 모든 것, 심지어 여러분 개개인까지도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이야기를 이어가자 한 젊은 농부가 손을 들었습니다. 철학자님, 그럼 제게도 목적이 있다는 건가요? 저는 매일같이 밭을 갈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젊은이, 당신의 밭이 옥수수를 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당신의 진정한 목적은 그 옥수수를 통해 가족과 이웃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쌓아가는 데 있지요. 당신은 밭을 까는 일을 통해 행복과 충족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새겨들었습니다. 그러자 이내 한 노인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철학자님, 나무는 왜 존재하나요? 그저 오래 살다가 결국엔 사라질 뿐인데 말입니다. 이 질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즐거운 웃음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그 나무들은 그들만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순히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 이상입니다. 그들은 그늘을 제공하고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며 결국 그들이 쓰러지고 나서는 새로운 생명의 터전이 됩니다. 그 안에서 그들은 그들 스스로의 목적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광장의 한 구석에서 작고 호기심 많은 소년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그럼 나는 왜 존재하나요? 내 목적은 무엇인가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소년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소년이여, 당신의 목적은 아직 써 내려야 하는 책과 같습니다. 당신의 경험과 선택은 당신만의 독특한 목적을 형성해 갈 것입니다. 이성과 덕성을 발휘하고 당신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시간과 경험이 그 답을 줄 것이라 믿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사람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은 그들이 자연과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새롭게 페이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날 밤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각자의 목적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목가적인 이 마을의 삶 속에서
그들은 자연의 순환 속에 녹아든 저 바다의 역할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목적론은 단순한 철학적 개념을 넘어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이야기로 남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멀고 먼 나라에 소리 없는 마을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남다른 전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누구도 큰 소리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수백 년간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왔고 큰 소리로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은 그 자체로 금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는 대신 아예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방법을 택한 것이지요. 어느 날 마을에 여행을 온 철학자 존 밀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이었습니다. 밀리는 이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마을의 조용한 분위기에 매료되었지만 동시에 왠지 모르게 어딘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왜 마을 사람들이 서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지 않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밀리는 마을의 광장에 서서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여러분은 서로의 생각을 나누지 않는 것인가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그저 침묵이었습니다. 밀지는 이 침묵 속에서 답을 찾으려 했지만 그저 조용한 눈빛만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어린아이가 용기를 내어 밀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요, 제 생각을 말하고 싶어요. 하지만 어른들은 그건 무례하다고 해요. 밀리는 그 아이에게 미소 지으며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니? 그러자 아이는 힘겹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이 마을에 새로운 놀이공원을 만들고 싶어요. 친구들과 더 많은 놀이를 하고 다른 마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요. 그게 우리가 더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밀리는 환하게 웃으며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그건 정말 멋진 생각이야.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해보면 어떨까? 아이는 처음에 주저했지만 밀리의 격려에 힘입어 마을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날 밤 마을의 해관에서는 아이의 용기 있는 발언으로 인해 뜨거운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아이의 의견에 적극 지지했고 또 누군가는 여전히 조용한 마을의 전통을 고수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처음으로 마을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소리 없는 마을은 더 이상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고 그 결과 마을은 점점 더 활기를 띠었습니다. 여러 아이디어가 실현되었고 결국 놀이공원도 만들어졌지요. 다른 마을에서는 견학을 오기 시작했고 소리 없는 마을, 문 열린 소리 마을로 새롭게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존 밀리는 이 마을을 떠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침내 그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메시지가 이 마을에 깃들었고 사람들이 진정한 소통의 가치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밀리는 앞으로도 다른 마을로 떠나며 그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이 이야기가 보여주듯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나누고 서로의 생각을 존중할 때 우리는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철학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어느 한 조용한 마을에 소크라테스라는 이름의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풍성한 백발과 깊게 패인 주름을 지닌 채 항상 긴 망토를 두르고 다녔죠. 그가 행인들과 어울리며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그의 눈은 불안한 듯 주변을 두리번거리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현다로 여겼지만 때때로 이상한 질문을 던질 때마다 고개를 갸우뚱거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 소크라테스는 마을 광장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자신이 최근 꿈속에서 말한 신비로운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호기심에 찬 얼굴로 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꿈속에서 기묘하고 눈부신 나라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하늘에서 빛나는 계단이 있었고 그 끝에는 빛의 연못이 반짝였습니다. 계단 옆에는 한 노인이 서서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죠. 그는 마치 나의 오랜 친구인 듯 친근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곳은 이데아의 세계입니다. 나는 궁금해져 물었습니다. 이곳은 도대체 어떤 곳인가요? 그러자 노인은 답했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것이 그 본래의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보고 만지고 느꼈던 모든 것은 여기에서부터 나간 것이지요. 그는 나를 연못으로 안내하며 덧붙였습니다. 보시겠습니까? 나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연못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못 속에는 이상적이고 완벽하게 둥근 구가 맑게 떠올라 있었습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모든 둥근 것들은 이 완벽한 둥근 이데아의 단지 그림자에 불과했구나. 노인은 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모든 이데아들은 변하지 않으며 완전합니다. 참된 지식은 이 현실 속의 그림자가 아닌 바로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나는 기뻐하며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눈을 떠보니 나는 다시 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꿈은 끝났지만 내가 배운 것은 두고두고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감탄과 의문이 가득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세계 속에서 무엇이
진짜인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안의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꿈이 말해준 것입니다. 이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를 반복해 들으며 자신들의 삶에서 진정한 이데아의 본질을 찾아가려 노력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듭해 전해져 내려가며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것에 대한 생각할 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이렇듯 플라톤의 이데아론은 오래전부터 사람들 사이에 깊이 뿌리 내려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